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6장 조건문에 대해서 이번 주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었는데요. 주로 같다란 의미의 우리 수학에서 쓰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조금 우리가 썼던 것과 다른 그 나머지 연산자라든지 목 연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연산자 비교할 때 이제 많이 쓰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해야 될 조건문에서 이제 같이 논리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자들의 어떤 우선순위의 결합들이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 결합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어떤 흐름들을 갖다 제어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일상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한 반복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매번 반복을 하고요.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시간 순으로 우리가 쭉 성장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갈 때, 초등학교를 갈 때,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올 때, 혹은 직장을 갈 때, 결혼을 할 때, 여러 개의 선택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올 때도 해당되는 수능 점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대학이 선택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조건과 반복문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장인데요. 이렇게 시스템 또한 이런 조건문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선택의 방향성들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플로우들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부분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특히 이제 if문이라는 문장을 학습을 할 거고요. if else문, 중복 if문, 스위치문, 브레이크, 컨티뉴, 고투문이라는 그 해당되는 그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을 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어떤 논리의 흐름들을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턴해라 혹은 왼쪽으로 턴해라 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분기의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만약 프로그램에 어떤 선택의 구조가 없다면 이런 선택의 구조, if라는 어떤 선택의 구조가 없다면 항상 동일한 동작을 되풀이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항상 매번 어떤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뭘 먹을지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딜 가려고 할 때도 걸어갈지 혹은 뭐 지하철을 탈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해당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해당된 조건에 따라서 뭐 장애물이 있으면 회피에도 가고요. 여러 가지 어떤 분기 상황들이 선택의 구조가 여러분 삶 속에도 존재를 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해당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되게 유연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문이 조건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제어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이제 뭔가 어떤 흐름을 제어한다. 어떤 플로우를 제어한다라는 개념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매번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이제 키가 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자라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반복들이
해가 뜨고 지는 여러 가지 반복들이 주어져 있죠. 그 안에서 주어진 반복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그리고 해당되는 공간 안에서 탈출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제어문과 반복문을 어, 우리 삶 속에 이제 녹아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어적인 구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순차적인 구조, 말 그대로 이제 시퀀스적인 거죠. 시퀀스적인 A, B, C가 순차적으로 쭉 위에서 아래로 자연의 어떤 포텐셜 자체가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흘러간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플로우 차트라는 개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순차 구조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존재를 하면 이거 장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존재하면 장애물을 일반적으로 회피해 가겠죠. 이렇게 순차 구조. 근데 이제 장애물을 뚫을만 하면 뚫고 지나가는 거고요. 장애물을 회피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집니다.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뚫을만 하면 뚫고 가는 거고 뚫지 못하면 뚫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게 빠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회피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물의 흐름이 혹은 어떤 물성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논리 구조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개념은 삶을 어, 컴퓨터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한글을 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글을 다 쓸 수 있지만 누구나 한글을 쓴다고 해서 논리적인 구조의 어떤 글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멋있는 어떤 그런 소설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상태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갖다가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글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문법을 다 아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문제,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에 있어서 해당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또 학습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적인 구조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 발견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순차적으로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제어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순차적인 구조가 있고 선택적인 구조가 있고 세 번째가 반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선택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구조는 이 세 가지 구조가 다 합쳐진 상태겠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매번 아침, 점심, 저녁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적인 구조, 대학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어떤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저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런 과제를 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10년 후의 모습을 간략하게 어떤 플로우 차트로 그려봐라 라고 그런 이제 물론 이제 한 페이지에 모든 순서들을 다 내가 삶의 모습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지를 갖다가 플로우 차트로 다 그릴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떤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돈이 없다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혹은 어, 지금 뭐 다쳤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상에서 분명히 어떻게 지혜로운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이제 브렉스루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구조의 어떤 그 계획들을 짤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구조를 통해서 또 문제 해결을 하고 컴퓨터에게 대신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주행하는 어떤 도로로 생각하고 또 뭐 이런 순차적인 구조, 선택적인 구조,
지금 뭐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를 다 동일하게 반복해서 다 같이 합해서 쓰고 있고 CPU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워낙 빠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일적인 반복적인 일들을 엄청난 속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에 대한 어떤 문장들, 신텍스를 보게 되면 일단 if는 만약 뭐뭐이면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변수랑 논리 구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if하고 이 가로 안에 어, 입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C 언어에서 보면 이렇게 만약 1차 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X 쪽으로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는 대부분 이제 인풋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풋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해당된 결과가 Y 쪽으로 대입돼서 나오는 거죠. 해당된 A라는 개수를 곱해서 똑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라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라운드는 어떤 값이 입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넘버라는 곳으로 해당되는 값이 이제 대입이 이렇게 되겠죠. 대입이 돼서 비교를 하죠. 0보다 크면 참인 거죠. 참이면 이 프린트 F문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고 그 참이면 프린트 F 양수입니다. 라는 걸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거짓이면 해당된 줄을 건너뛰고 그냥 스킵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 참이죠. 참이면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해요. 그럼 양수입니다. 라는 게 출력이 되고요. 혹은 템퍼러처 온도가 0보다 작으면 현재 영하입니다가 이제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이 부분 이제 스킵을 합니다. 이 두 문장을 스킵을 하고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출력을 해주겠죠. 지금은 이제 단일 if문에 대한 부분만 있고요. 뒤에 else문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를 이제 보시면 샵 include studio.h 표준의 출력 함수의 꾸러미를 갖고 시작하고 메인 함수가 이제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대괄호 열고 닫고 실제 이 부분이 메인 함수의 어떤 구조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물론 컴마를 찍고 여러 변수를 한 번에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왜 굳이 한 번에 여러 개를 하지 않고 한 줄에 하나씩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름 짓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만약 프로그램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논리의 구조에 갖는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를 해야 될 때 변수의 이름 짓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물체나 물건의 이름을 짓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짓는 물건의 이름이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는 없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어떤 이름을 만들 때 쉽지는 않아서 항상 옆에다가 주석을 많이 달아놔요. 이 넘버라는 넘버는 사실은 그냥 숫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어떤 시스템에서의 숫자일 거거든요. 다양한 숫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주석문을 이렇게 써줘요. 그러다 보면 해당되는 변수 선언과 정의의 문장이 대부분 이렇게 한 줄이 되어져요. 여러 개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 줄의 변수 선언과 정의를 한 줄에 다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프린트F를 통해서 어떤 정수의 입력을 받겠다라고 한번 프린팅을 해줬죠.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이 문장이 수행되고 난 이후에는 scanf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호출이 되고 넘버라는 값을 갖다가 입력받기 위해서 여기 25라는 숫자 써지기 전에 여기에 깜빡깜빡거리고 마우스 커서가 입력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25라는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 25가 이 넘버라는 곳에 이렇게 스캔F를 통해서 값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넘버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한 함수가 여기 있죠. 넘버가 여기 이제 25가 들어왔어요. 입력이 딱 됐죠. 25가 입력이 들어와서 0보다 크냐? true죠. true니까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죠. 그러면 양수입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양수입니다가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얘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printf가 이제 수행이 되겠죠. 입력된 값은 25입니다. 얘가 이제 25라는 숫자가 정수죠. 정수가 이렇게 형식 지정자가 %D면 정수입니다. 정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형식 지정 문자는 해당되는 자료의 그 표현의 상태를 갖다가 어떤 10진수로 할 건지 16진수로 할 건지 저희는 지금 10진수로 보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D라는 10진수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진수가 아닌 16진수로 보고 싶다 그러면 16진수 H라고 X라고 표현하면은 이 16진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 형식 지정자는 printf의 어떤 표현하는 형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려고 써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프린트 F를 통해서 표현을 했고 해당되는 문장들을 갖다가 수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예제로 절대값을 구하는 그 지금 뭐 프로그래밍인데 이거 역시 아까랑 이제 구조가 이제 비슷하죠? 비슷한데 일단 이제 프린트를 해주고 정수라는 값을 입력을 받고 그 정수 값이 넘버에 입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는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값이 지금 printf를 출력하고 -5라는 값을 입력을 해줬어요. 여기서. 그리고 넘버라는 if문에서 입력이 여기 -5가 딱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추루가 되죠. 추루가 되면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에다가 -5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붙이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예, 5가 되겠죠. 5를 양수 5가 되겠죠. 5를 다시 넘버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을 덮어 씌우니까 해당의 넘버는 숫자 그냥 5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F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해당되는 숫자는 지금 5가 들어있어요. 5를 형식 지정자가 지금 %D이기 때문에 5를 출력해 주겠죠. 여기다가 절대값은 5입니다. 라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if문을 통해서 지금 절대값 음수를 넣건 양수를 넣건 양수는 여기 이제 if문을 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표현되겠지만 음수의 경우는 -1을 곱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 형태로 변경해 주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값을 넣던지 넘버에다가 지금 양수가 출력되는 형태로 표현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복합 문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제 중괄호를 사용해서 문장을 어떤 그룹화하는 거죠. 블록화해서 가독성을 더 높여주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괄호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문장 한 줄만 한 라인만 실행을 했어요. 만약에 차실이면 true이면 밑에 있는 문장 하나만 if문에 구속되어서 true면은 실행이 됐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여기 중괄호에 있는 내용들은 다 실행이 됩니다. 네,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if문을 사용하고 중괄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한 줄을 쓰더라도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한 줄 쓰려면 이제 굳이 이거 중괄호를 안 쓰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안 써도 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코드를 보기 위해서는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if문 한 문장만 했으면 if else라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f else는 뭐 아니면 도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진법 1과 0의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처럼 만약 어떤 조건일 때
참일 때는 이렇게 하고 거짓일 때는 이렇게 하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5도 이상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고 만약 25도 이상이면 추르면 사실이면 네, 가벼운 옷차림을 가지는 거고 거짓이면 25도 이상이 아니에요. 그럼 두꺼운 옷을 입는다라는 어떤 두 가지 어, 결과들을 갖다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if else문에 대한 어떤 그 문법을 보시면 이제 아까는 이렇게만 있었죠. else가 추가가 됐죠. 지금 else가 만약 뭐뭐이면 0보다 크면 양수이고요. 양수가 아니면 거짓인 거죠. 이게 거짓이면 이제 바로 이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사실이면 참이면 바로 밑에 있는 문장, 거짓이면 else 바로 밑에 문장이 수행이 돼요. 근데 아까 중괄호를 무조건 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한 문장이어서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봐도 되지만 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if else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한 예제를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국가 자격증 시험 볼 때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60점 이하이면은 불합격이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만약 뭐뭐이면 일단 스캔F로 스코어라는 어떤 값을 입력을 받겠죠. 그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네, 합격입니다를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59점이다. 거짓이겠죠. 거짓이면 불합격입니다. 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 지금은 중괄호가 없지만 밑에는 중괄호가 있는 형태. 네, 만약 이 상태에서 위의 문장에서 이런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하면은 에러가 뜨거나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한 번에 실행하려면 묶어야 돼요.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그래서 중괄호를 묶어서 해당된 결과를 갖다가 60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불합격입니다. 다시 도전하세요라든지 이렇게 해당되는 문법을 통해서 어떤 선택문들을 조건문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다. 네, 다음 보시는 조건은 이제 복잡한 조건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학점을 갖다가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해당되는 비교구문 보이시죠? 예, 크거나 같다 혹은 뭐 작다 그리고 여기에 and 비교를 했죠. 이런 이제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관계 수식 연산자를 통해서 그리고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관계 수식 연산자하고 얘는 논리 연산자죠. 통해서 해당되는 학점을 갖다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얘가 관계 연산자가 먼저고 나중에 논리 연산자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로를 잘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가로를 쳐주시면 더 명확하죠. 내부에 이렇게 가로를 치면 각각의 가로 안에 있는 관계 연산자 먼저 수행을 하고요. trun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또 스코어가 90보다 작은지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논리 연산자를 수행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학점 결정을 하는 그런 조건식을 갖다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로를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드 B, 학점 B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80점보다는 크고 90점보다는 작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80점보다는 크거나 같고 90점보다는 작은 경우에 엔드 값인 거죠. 그래서 8점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고 이제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90점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해당되는 거를 엔드를 딱 한 거죠. 여기 이제 80점이고요. 90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엔드를 하는 어떤 조건이죠. 그때 이제 B라는 캐릭터를 그레이드에다가 집어넣죠. 이렇게. 학점 결정하는 코드고요. 공백 문자나 개수를 세는 코드. 이제 CH도 이제 그 캐릭터를 집어넣는 문자일 거예요. 근데
공백, 여기 스페이스가 먹여 있죠. 그리고 캐지 리턴, 저번에 특수기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수기호, 캐지 리턴, 엔터를 먹이는 어떤 특수기호고, 이게 탭, 우리 탭 있죠? 탭 기호. 그래서 엔터가 해당되는 CH라는 문자에 엔터가 들어있거나 혹은 탭이 들어있거나 혹은 여기 공백이 들어있을 때 이것들 중에 하나죠. 지금 얘도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게 좋겠죠. 가로를 치고 각각의 경우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 그 오화죠. 오화죠. 지금 오화 존재를 하면 이게 이제 해당되는 if문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공백 문자 그리고 엔터 그리고 탭이 있는 어떤 그 문자를 갖다가 찾으면 true면 이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변수에 플러스 1을 더해 주는 거죠. 이 플러스 연산자는 해당되는 뭐 y는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y는 y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 플러스 1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갖다가 1을 더해주는 어떤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조건식을 같이 활용을 해요. 일반적인 조건문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연산자들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이렇게 조건식들과 논리식과 논리 고비 연산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논리의 문제들을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예제는 그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퍼센트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연산자 때 해당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조건인 거죠. 다시 말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해당되는 이 넘버라는 숫자는 짝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수를 갖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는 짝수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추른 거죠. 만약에 해당되는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같다라는 의미가 두 개 붙어 있죠. 대변산자가 아니죠. 같다라는 의미를 할 때 만약에 0이면 물어본 거죠. 추르냐? 이게 추르냐? 추르면 예, 해당되는 이 넘버는 정수가 짝수인 거죠. 만약에 거짓이면 해당된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고 거짓이면 예, 입력된 수는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숫자의 홀수 짝수를 갖다가 쉽게 이 나머지 연산자와 이 if문을 활용을 해서 쉽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년을 판단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해당 윤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입력을 받고 나서 if문 안에 if else문을 썼죠. 그리고 중괄호는 없고요. 보시면은 여기
5% 4하면은 4년의 배수죠. 4의 배수. 그리고 엔드 연산자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괄호 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치면 좀 더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4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지금 이제 400의 배수일 때가 이제 윤년인 거죠. 이런 조건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되고 이 조건이고 지금 400의 배수일 때를 해당되는 이게 참이면 해당되는 연은 뭐 윤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윤년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과를 갖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이 나머지 연산자랑 그리고 관계 연산자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네, 이 부분과 같이 활용을 해서요. 이제 이렇게 그 이프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중첩 이프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구조가 패턴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양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갖다가 다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중복 이프문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된 이프문 안에 이프문이 들어가 있는 꼴인 거죠. 이렇게 이프문이 있고 그냥 문장 하나가 이렇게 있었지만 여기 이프문 안에 이프문이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문장이 있고 이 정도 이제 이프문이 중복해서 들어있고 반복문이 들어있고 뭐 스위치 케이스문도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본인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1시간 후에 다시 그 코드를 봤을 때 본인이 그 코드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된 논리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다시 자기 코드를 보는데도 한계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복잡한 논리 구조는 주석 처리도 잘 해놔야 되고 들여쓰기라든지 우리 들여쓰기 알죠? 들여쓰기라든지 탭 구분을 잘 해가지고 이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첩 이프문 보시면 이프문 밑에 이프문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가 80보다 크냐 물어봤을 때 true죠. 그럼 바로 밑에 이프문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보다 크면 A 학점입니다. 라는 걸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여기에 또 내부에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중복해서 중첩 이프문 만약에 80보다 크면 다시 이제 이프문이 참이면 이 이프문이 이제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A 학점입니다. 뭐 90보다 클 때 아니면 B 학점입니다. 이렇게 중첩된 이프문을 활용해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중괄호를 꼭 활용해서 쓰는 걸 권장을 드려요. 중괄호를 써야지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높아져요. 책에서는 지금 그냥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괄호가 없이 일반적인 문법 구조가 또 그렇기도 하고요. 쓰지 않고 있지만 현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괄호를 되게 한 줄일 경우에도 잘 지켜서 써요. 그래야지 나중에 본인이 짠 코드를 갖다가 가독성을 최대한 높여서 쓰려면 중괄호를 잘 써서 코딩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시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이제 중복 이프문을 쓸 때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실제 이프문 두 번째 이프문의 어떤 else절은 이 첫 번째 문장의 이프문의 else절이 아니고 두 번째 문장의 else절이에요. 문법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걸 또 타이트하게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이 중괄호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중괄호를 활용을 해서 명확한 어떤 그 상태를 갖다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else문이 중간에 있는 그 if문에 대한 else문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괄호를 잘 활용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메인 문장에 대한 else문이다라고 할 때는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중괄호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중첩된 if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확인들을 갖다가 논리적인 구조를 갖다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중괄호를 잘 활용하자.
그래서 연속적인 if문들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인 if문의 어떤 신텍스 문법의 구조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if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면 다음 문장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이면 또 세 번째 문장, 거짓이면 네 번째 문장을, 그래서 지금 디폴트에 해당되는 문장 4는 앞에 게 다 거짓일 때는 예, 문장 4는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조건을 갖다가 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true이면 문장 1만 수행하고 빠져나옵니다. 만약 두 번째 문장이 true면 얘 거짓이고 true면 true니까 문장 2 수행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고요. 만약 세 번째 문장이 true이면 세 번째 문장 수행하고 빠져나오는 거고, 조건 1, 2, 3, 4가 1, 2, 3이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문장 4는 자동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if문을 통해서 문법적 연속적인 if문의 구조를 통해서 학점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연속적인 if문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괄호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if문 사이에 중괄호를 잘 활용을 해서 닫아 놓는 게 좋다. 지금 이제 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중괄호를 쓰지 않았지만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 시간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되는 성적을 입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여기 이제 깜빡깜빡 거리겠죠. 스캔F가 작동을 하고 입력할 준비를 갖다 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실습을 안 하고 수업만 들으셨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론 수업만 들으신 분들도 실습을 꼭 한 번씩은 해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F 부분이 수행이 되면 수행되고 나서 스캔F에서 블록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입력을 받으려고 여기 88이라는 지금 써있진 않는, 원래 써있지 않아요? 써있지 않은 곳에 여기에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블록되어 있어요.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그래서 88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스코어 값에 88이 들어가는 거죠. 88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 88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서 if문과 관계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true와 false를 갖다 구분을 하죠. 여기서 지금 뭘 넣었어요? 88을 넣었으니까 88은 90보다 크게 되죠. 크면 큰가요? 네, 작죠. 작으면 이제 거짓이겠죠. 거짓. 거짓이면 얘를 수행 안 하죠. 안 하고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88이 80보다 큰가요? 네, true죠. true. 이게 true죠. 이게 true면 여기 있는 문장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격 학점 B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88이 아니고 91점이다. 91을 넣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90점, 91점이 들어갔을 거고 스코어에 여기 이제 91이 스코어에 딱 되겠죠. 그러면 90보다는 크죠. 추루가 되겠죠. 얘가 추루. 추루가 되는 순간 합격 A 학점이 출력이 되겠죠. 예. 만약에 40점이 여기다 40점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0점. 40점이 90보다 큰가요? 거짓이죠. 얘 수행 안 하겠죠? 80보다 큰가요? 예, 거짓이죠. 수행 안 하겠죠? 70보다 큰가요? 거짓이죠. 왜 이 부분 여기 문장 수행 안 해요? 60조보다 큰가요? 예, 거짓이죠. 예, 수행 안 하죠. 그래서 else문,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이 else문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끝내요. 그래서 만약에 40점을 넣었을 때는 스코어에다가 불합격 학점 F가 출력이 될 거예요. 네, 다음 문제는 실제 이제 문자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문자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그 해당된 코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아스키 코드표라는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당된 이 아스키 코드표는 해당된 문자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전에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문자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문자 A는 실제 16지솔은 65고요. 소문자 A는 뭔가요? 97이죠.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C라는
그 문자를 넣었을 때 얘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확인하는 이제 지금 프로그램인데 C는 뭘까요? 소문자 C는 네, 99예요. 99. 그래서 지금 해당된 코드의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char ch라는 이름의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죠. 그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박스에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시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그리고 깜빡깜빡 스캔F가 블록 현상을 가지고 문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C를 넣고 알파벳 C에 소문자를 넣고 엔터를 딱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이제 C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박스에. 그 C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구분하는 이제 분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if문, 연속 if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ch 값이 그러니까 이제 C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문자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문자로. 예, 문자가 아니고 사실은 아스키 코드표에 숫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C는 아까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99죠. 99라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99고 이 대문자 A는 65죠. 65. 그리고 지금 Z는 뭐죠? 얘는 CH99고요. Z 대문자는 지금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잘라서 왔기 때문에 지금 Z가 저기 뒤에 있는데 Z는 90 정도 될 거예요. 90. Z가 이제 90이에요. 90. 10진수로 90이고요. 얘가 90이고 해당된 논리를 이제 보죠. 그러면 65보다 99가 크죠? 크고 이게 추른 거죠. 일단은 CH 값이 지금 소문자가 99니까 대문자 A보다는 이제 큰 값이죠. 이게 추르고 그리고 99가 Z가 큰가요? 크지 않죠. 얘가 CH가 더 크죠. 왜 거짓이죠. 그러면 얘가 AND를 했으니까 둘 다 true 해야 되는데 얘 true 거짓이 되는 거죠. 얘는 true고 얘는 거짓이니까 뭐가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전체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죠. F가 되죠. false가 되죠. 그러면 얘 문장 수행 안 하겠죠. 그 다음 문장을 이제 확인해 보겠죠.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는 99고 소문자 A는 97이겠죠. 97. 네, 97이고 여기 소문자 A가 이제 97이죠. 그리고 소문자 Z. 소문자 Z는 122예요. 소문자 Z는 122. 나중에 아스키 코드표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스키 코드표가 나와요. 얘가 122. 그러면은 90 일단 이제 99가 알파벳 소문자 97보다 크냐? 얘 99였죠. 예, 추르죠 일단. 소문자 이거 A보다 얘 97이니까 아스키 코드표로 97이니까 97보다 99가 크죠. 얘 추르예요. 추르고 얘는 99죠. 122보다 작죠. 예, 얘는 Z가 소문자 Z는 122잖아요. 125보다 작으면 얘도 추르죠. 그러니까 추르고 얘를 엔드 하니까 추르가 되겠죠. 얘는 추르예요. 그럼 여기 문장을 딱 수행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CH는 이제 캐릭터 형태로 C로 형식 지정자가 있으니까 C를 표현하겠죠. C는 소문자입니다를 갖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해당되는 이 CH가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다. 널이나 스타트 이거 이제 통신상에서 쓰는 특수기호거든요. 혹은 여기 느낌표 이제 특수기호들 있죠. 느낌표. 얘는 10진수로 33이죠. 얘 느낌표를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보세요. 그럼 느낌을 넣었으면 얘 65보다는 크지 않죠. 작죠. 90보다는 작지만 거짓이죠.
이것 또한 역시 97보다는 작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도. 세 번째도 0보다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0보다는 클까요? 숫자 0은 여기 없는데 숫자 0은 만약에 느낌표를 넣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마지막 문장 해당된 느낌표는 기타 문자입니다 라를 출력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코드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키보드로 입력되는 문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갖다가 구분해주는 해당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코드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봤는데요. 해당되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출력 결과물을 갖다가 보이는 계산기를 갖다가 만들어 보자. 식을 입력하시오 라고 프린트F는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역시 이렇게 표시만 하는 거죠. 형식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 스캔F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숫자를 갖다 입력을 받고 오퍼랜드까지 입력을 받네요. 숫자 두 개, 오퍼랜드까지 입력을 받아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 계산기처럼 나오게끔 어떤 산술 계산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력을 받는 숫자가 3개입니다. x, y 두 개의 숫자랑 오퍼랜드 어떤 연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오퍼랜드 3개를 입력받고 결과를 어떤 박스에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총 변수는 하나, 둘, 3개, 3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3개를 선언을 했죠. 선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각자 하나씩 하는 게 더 맞아요. 빨리는 할 수 있겠지만 해당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성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의외로 하나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 줄로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printf문을 통해서 수식을 입력하십시오라고 안내문 두 개를 표현을 하고요. 얘까지 이제 지금 표현한 거죠. scanf를 통해서 세 가지 입력을 받습니다. x랑 y 입력 받았고 여기 오퍼랜드 얘는 이제 캐릭터 형태로 들어가죠. 두 개는 십진수 형태고요. 두 개를 총 3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각 x, y 오퍼랜드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그리고 오퍼랜드의 형태가 이 오퍼랜드는 지금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잖아요. 이 캐릭터 오퍼랜드에 플러스가 들어갔는지 마이너스가 들어갔는지 곱하기가 들어갔는지 모국 연산자가 들어갔는지 나머지 연산자가 들어갔는지를 if 연속 if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숫자 2와 x에 2가 들어있고 y가 5를 넣고 플러스라는 오퍼랜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퍼랜드가 플러스일 때 이게 플러스가 같냐 물어보죠. 플러스가 맞냐라고 지금 두 개가 있으면 이꼬른 거죠.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을 때 이게 뭐라고 될까? 얘는 플러스가 있으니까 true가 반환이 되겠죠. 사실이다. 그러면 이 문장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x란 값 아까 2 받았죠. 2고 얘는 5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7이죠. 7이란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을 하고 끝나겠죠. 나머지 문장은 무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true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들은 이제 수행을 안 해요. 이렇게는 이제 안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printf문에 x라는 값은 아까 2였고 오퍼랜드는 더하기였고 얘는 y는 5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과 리절트에는 뭐가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7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7이라는 값을 각각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오퍼랜드도 매칭을 해주고 y 값도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리절트 값도 매칭을 각각의 형식 지정자에다가 출력을 해주어서 이렇게 2 플러스 5는 7이다 라는 어떤 계산기의 어떤 형식 폼들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는 않죠? 네. 혹시 실습을 안 하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권장을 드려요. 안 하고 설명만 들으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습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스캔F에서 블록 현상처럼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을 못 보셨으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실습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2차 방정식에 대한 어떻게 푸는지 우리 어떤 해를 갖다 2차 방정식 해를 갖다 구할 때 이 판별식을 통해서 해를 구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값이 값을 갖다가 ABC라는 값을 입력을 해당되는 A 값이 0이면 뭐 그는 이렇게 되고 뭐 판별식을 통해서 음수인지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갖다 확인을 하고 해당되는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죠. 만들고 거기에 따른 해를 갖다 구하게 됩니다. 수행한 결과 뭐 1, 2, 마이너스 8을 이 개수값을 넣은 거죠. a의 제곱 x 이렇게 개수값을 넣고 결과를 봤더니 근이 2와 마이너스 4가 나왔 도출이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제 몇 번이고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해당되는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제대로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분석을 잘하고 어떻게 해당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논리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열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못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법을 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논리적인 어떤 해석이나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해당된 문법으로 이제 표현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예외 처리도 해줬죠. 아까 A가 0일 때는 방정식 그는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이렇게 판별식을 통해서 해당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스위치문인데 제어식의 어떤 값에 따라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제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if문으로도 똑같은 구조를 갖다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스위치문을 통해서 좀 더 if문, 전 연속 if문보다 연속 if문으로 이 스위치문을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하지만 좀 더 간결하고 가독성 있는 코드를 갖다가 어, 연속 if문 대신 스위치문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다. 대신 이제 단점들은 존재를 해요. 연속 if문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비교 구문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다중 구조의 스위치 형태를 갖다 표현할 수 있지만 스위치문은 명확한 어떤 그 문장에 대한 어떤 값으로만 어떤 구조를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비교 구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용면에 있어서는 연속 if문이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구조는 이게 스위치문, 여기 이제 제어문이 들어가겠죠. 어떤 문장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그 값이 C1인지 C2인지 혹은 이제 디폴트인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문장이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어식 값이 여기는 값이 C1이랑 같으면 문장 1이 수행이 되고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C1이 아니고 C2라고 하면 C2 문장 수행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이 중간중간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만 수행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구조가 되고요. C1과 C2가 제어적인 수식값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디폴트 문장이 수행이 되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해당된 스위치문 중에 C1, C2가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 디폴트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물론 디폴트 문장들 안 써줘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한 번은 수행되는 구조는 지금 디폴트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를 보시면 해당된 스캔F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을 받겠죠. 정수 1을 입력을 받고요. 1이 여기 들어가고 만약에 해당된 숫자를 이제 한글로 표현해 주는 건데 숫자가 1이 들어왔고 1이 지금 케이스가 해당되는 넘버 값과 이 값이 같으면 하나라는 값을 출력을 했죠. 하고 브레이크 걸려서 빠져나와서 이제 종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1이 아니고 여기다가 5를 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5가 들어가겠죠. 5가 스위치 케이스 중에 5가 있나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 디폴트가 걸려서 많음이라는 문장을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2면 숫자 1을 넣었으면 둘이라는 거 출력하고 빠져나오는 거고요. 스위치 케이스는 어렵진 않죠. 그래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스위치에 맞춰서 스위치의 어떤 그 수에 맞춰서 어떤 출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브레이크문이 이제 생략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 브레이크문이 있는데 생략이 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브레이크가 어, 생략이 돼 있으면 이게 보통은 빠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밑에 문장까지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문이 있을 때까지 수행하고 빠져나옵니다. 이제 뭐 논리적인 구조를 갖다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문이 있게끔 할 건지 없게끔 할 건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논리 구조에 맞게끔 그걸 이제 해당되는 브레이크문을 넣거나 빼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이런 기법들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케이스가 2, 3일 때 보시면 얘가 2거나 3일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두 개 다 두 서너 개라고 묶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브레이크문이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와서 두 개의 경우를 스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출력을 해주는 어떤 형태로 의도적으로 해당된 브레이크문을 생략해서 해당된 문법적인 논리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케이스문도 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디폴트 문장이 수행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스위치문과 if else문, 연속 if else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케이스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느 게 좀 가독성이 더 있게 보이나요? 깔끔하게 보이는 게 사실은 이 케이스문이죠. 지금 일단 넘버 기준으로 해서 딱딱 떨어지죠. 해당된 값을 떨어지고 명확하게 들여쓰기가 보이니까 가독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속도도 이게 더 빨라요. 일반적으로.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넘버라는 그 스위치라는 공간 안에 뒤에 나오지만 해당된 비교 구문이라든지 관계연산자를 쓸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if문보다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훨씬 빠릅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같다. 하지만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 연속 if문이 훨씬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들을 여기 표현하고 있죠. 해당되는 논리적인 구조를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딱 떨어지는 값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쓰거나 이렇게 실수를 쓰거나 문자를 이렇게 쓸 수가 없다. 뭐 달의 일수를 뭐 계산하는 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당되는 month를 갖다 입력을 받고 해당되는 그 달이 어, 며칠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달은 28일 가지고 있고 4월 달, 6월 달, 9월 달, 11월 달은 30일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30일을 출력하는 거고요. 디폴트일 때가 여러 개가 존재하죠. 지금 1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머지 경우에는 31일을 가지고 있는 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일수는 뭐뭐입니다. 라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 12월을 넣었을 때 12월 일수가 31일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되겠죠. 12월은 여기 케이스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디폴트가 출력이 돼서 이렇게 해당되는 달의 최대 일수를 갖다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산술연산자는 아까 해봤는데 아까는 연속 if문을 통해서 우리는 했고 지금은 스위치문을 통해서 지금 또 산술 계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퍼랜드 XY 입력 받았고 오퍼랜드가 해당 문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하고 디폴트 상태를 갖다가 예외 처리를 해준 거죠. 예외 처리한 거죠. 예외의 경우 그래서 플러스일 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데, 이제 고투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점프, 조건 없이 어떤 위치로 점프한다라는 그 문법 구조인데, 뭐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이 가독성이 떨어져요. 고투문은. 실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 점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해당되는 로직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코드가 뭐 100만 라인이다, 1000 라인이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라인에 어디로 고투를 했는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코드를 짜놓고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서 이 문법적인 어떤 논리의 흐름들을 갖다가 고투문을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현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해당되는 고투 라벨 하면은 이게 해당되는 문자가 오면 이 라벨로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고투 라벨 하면 위로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여기저기로 막 그 루프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라벨이 있는 지점을 사실은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쉽게 찾아가지만 사람 눈으로 그 코드를 해석할 때는 되게 한계를 느껴요. 뭐 10줄 이하고 뭐 100줄 이하다 정도면은 그 고투문을 따라가는 건 쉽지만 이게 라인이 많아지고 해당되는 코드가 복잡해지면 이 고투문을 활용하면 되게 이제 낭패를 많이 봐요. 지금 이제 고투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이제 뭐 구구단 프로그램을 출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는 뒤에서는 나중에 이제 구구단은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는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구단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문이라든지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데 고투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루프에서 걸렸어요. 걸려서 이제 이 엔드문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얘를 쭉 출력을 하죠. 3 여기 대입이 되고 i는 여기 처음에 i는 1을 지정을 했죠. 처음에는 첫 번째 라인은 여기 1이 이제 들어가겠죠. 3 곱하기 1은 그다음에 3 곱하기 i다. 처음에 숫자가 1이니까 3 곱하기 3은 3이죠. 3 곱하기 3은 1이다라는 게 처음에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값을 1 증가시키죠. 이 문장이 끝나면. 그럼 i는 이 문장에서 이 줄에서 i가 이제 2가 되겠죠. 2가 됐는데 10인지 물어보죠. 10이 아니죠. 거짓이니까 이 고투문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고투 어디로 가요? 예, 루프로 가죠. 위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10이 될 때까지.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면 고투 엔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해당되는 문장이 끝나고 리턴하고 끝나요. 다시 말해서 해당되는 이 고투 루프문이 총 몇 번? 네, 9번을 반복한 이후에 고투문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9구단을 3단을 이렇게 출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if문 뭐 다중 if문, 뭐 단일 if문, 중복 if문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들을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학습된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된 코드를 갖다가 실제 실습하고 결과물을 도출도 하지만 해당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해당된 코드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를 갖다가 우리 책 읽으면 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해당되는 독해를 하잖아요. 똑같이 해당된 코드를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 가능해야지 그 코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된 코드를 잘 이해하고 결과물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